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보던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혼을 했던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들 본인의 배우자를 얼마나 믿고 계시느냐라고요. 늘 사랑만 받고 화려한 삶을 살 것 같던 연예인들도 뒤에서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에게까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참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 자체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저렇게나 예쁜 와이프를 놔두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도대체 제정신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과는 별개로 그 당시에 저는 그저 저 연예인이 운이 없었을 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이다라고 말해도 저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자기 남편, 와이프도 못 믿을 정도라면 도대체 결혼은 왜 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쯤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를 대충 짐작하셨겠네요? 저는 제 남편 놈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되었거든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그게 딱 저에 대한 속담이었습니다. 저도 한 집에서 저와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이라는 인간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 인간에 대한 믿음이 그 정도로 컸었나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적어도 내 인생에는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마침내 남편놈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혼을 하는 와중에는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그건 피는 못 속인다는 이야기를 저절로 떠오르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저와 친했던 한 대학 동기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32살이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오래 사귀었었던 전 남자친구가 멕시코 지사에 장기 파견을 가게 되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생각보다 상당했었습니다. 이별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래봐야 2년짜리 파견인지라 저는 기다려주겠다고 말을 했었지만 먼저 헤어지자고 했던 건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서너 달쯤을 매일같이 울면서 지내다 저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 다음번에 만나는 남자와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직장 문제 때문에 저를 떠날 일도 없고 다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 만한 사유도 없는 사람을 만나야 했었죠. 그때 저의 전 연애사를 알고 있던 대학 동기가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면서 주선을 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은혜한테 지선 씨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전 여자친구랑 지선 씨랑 비슷한 이유로 헤어졌었거든요. 아, 정말이세요? 네. 4년 넘게 진지하게 만나면서 연애했었는데 막상 결혼하자고 하니까 아직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사 공부하러 캐나다에 유학도 가고 싶다고 그러고 그냥 저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별로 없었나 봐요. 저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건 어쨌건 간에 결국 남자와 여자의 끝은 결혼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장기 연애 끝에 결국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봐왔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오히려 오래 연애할수록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진작부터 결혼할 준비도 다 되어 있었고 결혼도 사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오래 끌지 않아야겠다 싶더라고요. 한 4계절 정도 만나보고 서로 괜찮다 싶으면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오, 제 생각도 비슷해요. 그래야 신혼 때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지내고요. 대학 동기가 여러모로 저와 생각하는 게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더니 대화를 하면 할수록 딱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이었거든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마침 그럴 만한 상대가 내 곁에 있는 것. 그러면서도 나와 상대방 모두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 타이밍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가능한 게 결혼이었으니까요. 적어도 우리 둘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비슷하고 준비도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뿐이었죠. 이렇게 나머지 조건이 다 맞았는데 성격까지 잘 맞는 사람이 과연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일까 싶었습니다. 지난 연애의 실패로 인해 당시에 저는 여러모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저의 우려와는 다르게 그 사람은 저와 너무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서로의 생각 패턴이 맞는 게 컸어요. 와, 나는 나랑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사람 처음 봐. 나도. 나 별일 없으면 거의 저녁 9시 반이면 잠들어서 친구들이 옛날부터 할아버지냐고 놀렸었거든. 그럴만도 하지. 나도 학교 다닐 때부터 별명이 할머니였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 나 말고 또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에 같이 운동도 하고 좋잖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극 아침형 인간이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저와 비슷한 생활 패턴이었던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행성인 남자친구들을 많이 만나왔었어요. 전 남자친구와도 다 잘 맞는다 싶으면서도 한 가지 안 맞았던 게 바로 이 수면 패턴이었거든요. 주말이면 모처럼 밀린 잠을 자겠다면서 낮 1시, 2시까지 늦잠을 자는데 그러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서 서운했었죠. 지금 남자친구와는 그런 문제로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서 좋았어요. 아침 일찍 만나서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사람이 없어서 조용한 카페에 가서 같이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사귈 때도 그렇지만 생활 패턴이 더 중요한 건 결혼한 이후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집에서 나와 24시간을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인데 당연한 일이었죠. 그것 말고도 저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잘 맞았습니다. 둘 다 여행을 좋아했는데 일단 그 사람과 저는 여행 스타일이 비슷했어요. 사실 현대 직장인들에게 삶의 낙이라고는 몇 가지 없는데 대부분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휴가철에도 그 극성수기의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다들 여행을 떠나는 것일 테고요. 저는 워낙에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제일 걱정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나와 여행 스타일이 다를까 봐서요. 자기는 어디로 가고 싶어? 지금까지 마음에 들었던 곳은 어디였는데? 나는 뭐 자기랑 같이 가는 거면 어디로 가도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다녀왔던 여행지 중에 제일 좋아하던 곳을 꼽자면 도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여유롭고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 꼭 하와이나 발리 이런 곳처럼 휴양지가 아니더라도 말이야. 진짜? 나도 그래. 너무 본잡스러운 관광지는 질색이야. 파리, 런던, 뉴욕 이런 데는 다녀왔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행 스타일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함께 가는 것에 의의를 둔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이런 것까지 잘 맞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남자친구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이 사람과 결혼하면 잘 맞춰서 애인처럼 친구처럼 평생을 즐겁게 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생활 패턴이나 여행 스타일 외에도 저희는 둘 다 음식 취향도 비슷했어요. 매운 것을 잘 못 먹거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회나 회초밥인 것도 그랬고 식사를 할 때 그다지 까탈스럽지 않은 것도 비슷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식사하실 때 엄청 까탈스러운 분이셨거든요. 그 덕분에 평생을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었는지 옆에서 보면서 자라온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나는 절대로 저렇게 입맛이 까다로운 남자는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저는 하늘이 저를 위해서 보내준 사람인 것만 같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내가 지금까지 연애만 하고 결혼을 못했었던 거구나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고요. 이렇게나 서로 취향도 잘 맞고 성격도 다정하고 저한테도 헌신적이고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딱 1년간 만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에는 1년쯤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34살이 되던 해에 결혼식을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연애는 짧게 하고 신혼 때도 연애하는 느낌으로 서로 설레면서 살자라고 했던 그 말처럼 저희의 신혼은 연애의 연장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퇴근할 것 같아? 나 오늘 무슨 일 있어도 칼퇴근할 거야. 빨리 집에 가서 당신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 봐야지. 오, 알았어. 그럼 내가 먼저 퇴근할 것 같으니까 가는 길에 마트 들러서 미리 술이랑 안주거리 좀 사갈게. 좋지. 오늘은 하이볼 먹자. 며칠 전부터 당신 그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나도 방금 그 얘기하려다 참이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적이면 적이지. 내가 당신 마음 모르면 누가 알아? 남편과는 퇴근하고 나서의 매일매일이 데이트나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퇴근 후에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적당히 반주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다음날 출근이 있어서 매일 하진 못했지만 간단하게 하이볼이나 와인 한 잔, 맥주 한두 캔 정도 마시는 건 자주 했고요. 제 친한 친구들은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애들이 대부분이어서 남편이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게 그렇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안 마시는 입장에서는 반주가 싫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남편과 저는 서로 비슷한 성격이라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생각보다 불타는 신혼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혼을 길게 즐기겠다는 저희 두 사람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기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지 겨우 10개월쯤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신혼이 이렇게 빨리 끝나네. 먼저 아기 낳은 친구들 말이 자식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효도하는 거라던데. 나오면 아기 챙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 그러게. 회사에 아기 엄마 아빠들 보니까 아주 혼이 쏙 빠져 있더라. 신혼 빨리 끝나는 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설레지 않아? 우리가 2세를 만들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신기하지. 누구 닮았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둘 다 장점만 딱 빼다가 반반씩 닮았으면 좋겠는데 키는 나를 닮고 얼굴은 당신을 닮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 힘내자 우리. 이제 와서 힘낸다고 가능한 일이야 그게? 안 되면 의학의 힘이라도 빌려야 하니까 내가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걱정 마. 서로 한창 좋을 때였기 때문에 짧게 끝나버리는 신혼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머지않아 태어나게 될 첫 아이에 대한 기대감에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가 됐다는 설렘도 그랬고 앞으로 이 아이와 함께 만들어 나갈 저희 세 식구의 미래도 궁금했고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양가 부모님이 기뻐하신 것은 당연했습니다. 특히 손주가 처음인 시댁에서는 더 그랬고요. 아이고 우리 첫 손주.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 뭐 요즘은 딸 낳는 게 더 좋다고들 하더라. 아가 너 만사에 몸 조심하고 특히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더 조심해야 한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야 너희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벌써 임신을 했어? 애 낳으면 제대로 놀 시간도 없다고 하던데 아깝지 않아? 신혼 좀 더 즐기다 놨지. 우리 생각보다 빨리 임신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조만간 낳을 생각이었으니까 이 기회에 빨리 낳는 것도 괜찮지 뭐. 그러는 누나는 좋은 소식 없어? 결혼한 지도 한참 됐으면서. 남편의 그 질문에 신우이는 가당치도 않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예뻐 보여야 낫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한 집에 있으면서 나한테 말 거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무슨 아기를 낳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참나. 누나는 매형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또 불만이야. 내가 보기에는 배가 불렀어 아주.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남녀 사이에 밀당을 괜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미없고 질리게 되는 거야. 너희 매형은 아직도 그 이치를 모른다. 참 답답하게. 그러자 신우이의 대답을 들은 남편은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습니다. 아우 말하는 것 좀 봐. 도대체 매형은 누나가 어디가 좋다고 아직도 그렇게 목을 매는지 내가 다 불쌍할 지경이다 이제는. 대신에 내가 같이 살아주잖아. 나 같은 미인이랑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여기까지 대화만 봐도 대충 저희 신우이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저도 이 집에 시집와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 입으로 꺼낸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저게 다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고요. 신우이는 객관적으로 말해서 얼굴이 예쁘기는 했어요. 계란형 얼굴에 동그랗게 솟은 이마,
사슴처럼 크고 쌍꺼풀이 진 눈에 고양이상인 얼굴이었어요. 딱 요즘 뜬다는 미인형에 부합하는 얼굴이었죠.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어릴 때부터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아역 배우를 시켜보라는 말도 숱하게 들었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연예인 소속사로부터 캐스팅도 받을 정도로요. 다만 문제는 저 예쁘장한 얼굴에 걸맞는 성격과 인성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5년 전에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워가면서 얼굴값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환승이별을 하는 건 예사였고 심지어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뭔가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한참을 즐기면서 보내다가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 걸 보고는 문득 자신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지금까지의 문란했던 과거를 싹 감추고 결혼을 한 거였고요. 나는 가끔씩 그게 고민이야. 어떻게 한 사람이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 아유, 생각만 해도 지겨워 죽겠네. 아이 참, 윤영반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결혼했으면 유부녀가 가정에 충실을 해야지.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야 해. 전에 다큐멘터리 한번 보니까 외국의 어느 부족 마을에는 아직도 일처다부제가 유행한다던데 질리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서로한테 얼마나 좋아? 나도 그런 데로 가야 하나? 아유, 저 정신머리 나간 것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서방한테도 잘해. 신우이가 저런 소리를 할 때마다 옆에서 시어머니는 신우이의 등짝을 때리면서 잔소리를 하고는 하셨어요. 하지만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말로만 저러고 만다면서 그냥 웃기만 했고요. 아, 매일같이 살아주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해. 내 존재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상이지 뭐. 아, 나만 지겹지 나만 지겨워. 이래서 다들 결혼하고 나서 오피스 와이프니 뭐니 하면서 회사에서 바람 피우고 밖에 나가서는 따로 애 만들고 하는 건가 봐. 안 그래? 형님,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결혼까지 했는데.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대답을 종용하는 신우이에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제 친구였으면 정신 차리라고 욕부터 나갔을 것 같은데 신우이라서 그나마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었죠. 어머,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내숭이야 뭐야?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내숭이 아니라 저는 옛날부터 바람 피우는 사람들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싫어졌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편하지 않나 싶던데. 옳게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꽉 막힌 소리만 골라서 해? 내 남편인 줄 알았네. 이혼이 어디 그렇게 쉬워? 별 문제가 없으면 남편이 합의를 해줘야 이혼을 할 거 아니야. 그거 맞지. 내 친구도 매일 싸움 날 정도로 성격이 너무 안 맞는데 남편이 죽어도 합의 이혼은 안 해준다고 했다더라고. 그래, 그게 안 되니까 바람만 피우는 거지.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랑 데이트 좀 하고 설레는 기분 좀 느껴보고 싶다고 해서 꼭 이혼까지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냥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게 되는 기분.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계속되는 신우이의 헛소리에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사람도 아니고 굳이 제가 피곤하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싸워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다만 당당하게 헛소리를 내뱉는 신우이와는 다르게 남편의 입장은 한번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형님은 아주버님이랑 저렇게 맞는 구석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시는 거야? 그냥 말만 저렇게 하는 거지 뭐. 우리 누나 같은 성격은 매형 아니면 못 받아줘. 매형처럼 누나한테 잘하는 사람도 없잖아. 돈 잘 벌어오지, 누나 말 잘 듣지, 집안일 다 도와주지. 아니, 돕는 게 뭐야? 집안일도 매형 혼자서 거의 다 할걸? 누나도 그걸 아니까 같이 사는 거고. 내 말이 그거야.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정말 잘하시잖아. 완전히 공주님 모시는 노비가 따로 없던데 근데 대체 뭐가 싫으시다는 거지? 우리야 모르지. 하여튼 우리 누나도 철 좀 들어야 하는데. 아무리 아주버님이 없는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신우이의 발언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저는 조금 선을 넘었다 싶은 생각이 자주 들었는데 남편은 자주 있는 일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누나가 말은 저렇게 해도 진짜 이혼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람을 피울 것도 아니라면서요. 어쨌거나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기본적으로 신우이의 발언과 행동에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이후로 저는 한동안은 입덧에 시달렸고 점점 만삭에 가까워져 가면서 시댁에 갈 일도 줄어들어 그 뒤로 신우이를 만나 대화를 나눌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막 나와서 쪼글쪼글 주름이 잔뜩 져있고 얼굴도 온통 새빨갛고 얼룩덜룩한 그 핏덩이가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나 벌써부터 딸바보 될 것 같아. 아들도 괜찮다 싶었는데 딸 낳기 진짜 잘했다. 그렇게 좋아? 안 무거워? 좀 내려놔. 하나도 안 무거워. 여보, 우리 딸 낳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지? 진짜 고마워. 아이를 보면서 남편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자기가 아빠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 그 벅찬 기분을 주체를 하지를 못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코끝이 찡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감동이 한 달을 채 못 갈 거라는 걸요. 조련에 들어가 있던 그 2주 동안의 시간들이 우리 부부에게 남은 마지막 천국이었습니다. 딸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키우는데 힘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보통 아기들보다도 더 별난 편이었죠. 저희야 첫 아기이다 보니 마땅히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잘 몰랐었지만 낮 시간 동안 아기를 돌봐주러 오신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예원이가 낮잠 재우기가 쉬운 편이 아니라고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원래도 몸이 약했지만 아기를 낳으면서 제왕절개까지 하는 바람에 몸도 제 몸 같지가 않을 정도로 만신창이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도통 잠을 자지 않고 하루 24시간을 정말 울고만 있으니까 딱 미치겠더라고요. 간신히 어떻게 잠을 재워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등에 센서가 달렸는지 바닥에 내려놓기만 하면 귀신같이 일어나서 울어댔거든요. 목청은 또 얼마나 큰지 고막이 다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혜원이 깼어. 나 너무 피곤한데. 내가 가? 아니야.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잠을 안 자냐. 미치겠네 진짜. 하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과는 별개로 육아로 인해서 본인 몸이 힘든 것을 너무나도 못 견뎌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특별하게 육아를 더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잠들기 전과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수유를 했고 그 사이 새벽 시간대에는 항상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면서 죽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남편이 저것마저도 도와주지를 않으면 저는 하루 종일 쉴 수 있는 시간이 잠깐도 없었으니까요. 물론 남편도 일을 하면서 아이를 보느라 힘이 들었겠죠. 하지만 힘들다는 핑계로 남편은 점점 아이에게 무신경해져 갔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아기 목욕도 젖병 소독도 기저귀를 가는 것도 하다못해 너저분하게 널린 아기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도요.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제가 먼저 입을 대기 전까지는 그 어느 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보, 예원이 좀 봐줘. 나 손빨래 좀 잠시 하고 오게. 나 이제 들어왔잖아. 조금만 쉬자. 알겠어. 30분 후에는 해줘 그럼. 오늘 자기 전에 예원이 목욕도 시켜야 한단 말이야. 알겠다고. 남편의 짜증은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제가 나를 한번 잡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눈 이후로는 남편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남편과 저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요. 그때 저는 남편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이후로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한다, 너무 좋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사람의 입에서 애정 표현이 점점 사라져간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시간이 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제 옆에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으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보다는 혼자 산책을 하거나 낮잠을 자기를 더 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육아에 바쁘고 지쳐서 남편까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중엔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쯤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후였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육아 문제로 남편과 다툴 일은 점점 줄었습니다. 아이가 알아서 잘하는 것도 많아졌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부모도 상대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요.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보, 우리 예언이는 친정에 맡겨놓고 둘이서 모처럼 여행 한번 다녀올까? 여행? 갑자기? 우리 예언이 낳고 나서는 제대로 된 여행 한 번도 못 갔잖아. 그러든가. 대신에 예언이는 데리고 가자. 우리만 가기는 좀 걸리네. 남편은 조금 내키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더니 곧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저의 관계가 딱 이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죠. 결론적으로는 저의 제안에 여행을 가기로 한 것처럼 남들이 하는 걸 다 하고 사는 다정한 부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의 제안을 듣자마자 떠올랐던 남편의 표정처럼 알맹이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 진짜 차이를 아는 것은 저뿐이었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행도 제안하고 대화도 걸어보고 별짓을 다 해본 끝에 저는 결국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냥 남편의 사랑이 이 정도였다고요. 결과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더 이상은 예전처럼 뜨거웠던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슬픈 사실이었지만 아예 포기를 하니까 마음은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예전만큼 뜨거운 부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딸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로서 지금처럼만 잘 사는 것도 괜찮다 싶었습니다. 아이는 저희가 책임져야 할 인생이었고 저의 또 다른 행복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저의 바람처럼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머, 예은이 엄마 아빠 여기서 다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마트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그날은 예원이와 함께 모처럼 셋이서 키즈 카페를 가려고 나가던 주말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커피 한 잔 사 마시려고 들린 카페에서 줄을 서고 있던 이웃분을 만났어요. 저희가 예원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처로 한번 이사를 했었는데 그 예전 집의 맞은편에 살던 이웃이었죠. 예원 아빠, 그날은 잘 들어갔어요? 네. 그날이요? 우리 저번 주 일요일에 옆 동네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났었거든. 누나분이랑 같이 오셨길래 인사했었지. 저번 주 일요일이라면 제가 딸아이를 데리고 잠시 친정을 다녀왔던 때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혼자서 집에 있는 줄 알았었고요.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저번 주에 스크린 골프장 갔었어, 형님이랑? 누나 잠깐 만나서 다녀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난 그날 당신 하루 종일 집에 있은 줄 알았네. 그리고 형님은 골프 못 치시잖아. 언제 시작하신 거야? 잠깐 다녀온 거야. 누나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다고 했어. 남편은 요즘 들어 부쩍 신우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도 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퇴근이 늦었길래 어딜 다녀왔냐고 물으면 신우이랑 갑자기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주고 왔다고 할 때도 종종 있었고요. 당신 부쩍 형님이랑 자주 만나네? 몰라. 누나가 매형 때문에 좀 답답한가 봐. 알잖아, 누나 성격. 하소연 들어주느라고 나도 피곤하다. 남편은 하품까지 해가면서 진심으로 피곤하다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퇴근 이후의 저녁 시간이나 꿀 같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나갔다 오고는 했으니 그럴만도 했죠. 신우이의 극성스러운 성격이야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 그저 남편이 조금 안쓰럽다 싶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동안은 비슷한 일은 반복되었어요. 남편은 모해 정신이 팔렸는지 자꾸 애한테도 소홀해지더라고요. 딸아이랑 놀러 가기로 했던 약속도 바쁘다 잊었다고 하면서 미루기 일쑤였고요. 저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지 엉뚱한 대답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결국 제가 뭐라고 한 소리를 했더니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늦은 퇴근을 하고 왔더니 상상도 못했던 기가 막힌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갑자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왔어? 이 짐은 다 뭐예요? 형님 짐이세요? 누나 짐이야. 누나 당분간 여기서 좀 지낼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들어왔더니 현관 앞에서부터 낯선 짐가방들이 줄줄이 놓여있더라고요. 심지어 꺼내 담은 옷들에 구두에 화장품까지. 아주 현관에서 거실로 향하는 동선대로 집이 개판이 되어 있었고요. 그 짐들의 주인은 저희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은 뭐에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면서 말했어요.
매형도 진짜 너무하네. 살면서 바람 한 번 피운 걸로 집에서 내쫓는다는 게 말이나 돼? 내 말이 그 말이야. 미친 인간 아니야 진짜? 자기 집이라고 나더러 당장 나가라더라? 이게 무슨 갑질이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거든요. 바람을 피우셨다고요? 형님이요?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내가 걔랑 뭘 하기를 했어. 어쨌어? 그냥 연락 좀 하다가 밥 좀 먹고 만나서 조금 놀고 한 게 단데. 매형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경호도 없어도 너무 없네. 어떻게 위험하게 이 야밤에 자기 와이프한테 꺼지라는 소리를 해. 누나 갈 데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종합해보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네 어쩌네 연보를 외우던 신우이가 진짜로 그 말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걸 아주버님에게 걸리는 바람에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런 신우이를 남편이 우리 집에 데리고 왔다는 거요. 잠깐 나 좀 봐.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남편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저게 다 사실이야? 그래서 진짜 형님을 여기로 오라고 했다고?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이 마당에 무슨 상의를 하라는 거야? 누나는 당장 쫓겨나게 생겼는데 데리고 오는 게 우선이지. 그러게 애초에 쫓겨날 짓을 왜 해? 바람을 피웠던 세상에, 유부녀가 그게 말이 돼? 그러자 남편은 무슨 답답한 소리를 하느냐는 듯한 얼굴로 저에게 오만상을 찡그리며 대답하더라고요. 당신까지 왜 이래? 누나 말 못 들었어? 그 남자랑 뭘 한 것도 아니라잖아. 매형 혼자 오해해서 오바 떨고 저 난리를 치는 건데. 그리고 진짜로 바람을 피웠대도 그렇지 어떻게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해? 자기 돈으로 산 집이라고 그 집에서 나가라고 했대? 미친 거 아니야? 뭐?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오죽했으면 누나가 바람을 다 피웠을까? 아니 나 같으면 내 와이프가 바람났다 그러면 남 탓할 게 아니라 먼저 내 행실부터 돌아보겠어.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구나. 내가 와이프한테 뭘 잘못했을까 이러면서. 듣자 하니까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 야, 너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솔직히 저 말은 거의 충동적으로 나온 말이기는 했어요. 더 이상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헛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남편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미친 거 아니냐고. 너 말이야 너. 하긴 끼리끼리 논다는 이야기가 왜 있겠어. 지금 너를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기는 한다. 뭐라고? 야,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신우이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아마 문 앞에서 몰래 저희의 대화를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못 참고 들어온 거겠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나란히 보고 있자니 그냥 피식피식 웃음만 나더라고요. 너 두고 쫓겨날 텐데 외롭진 않겠다. 야 윤지선, 너 아까부터 자꾸 이게 무슨 개소리야? 너 진짜 미쳤어? 너도 미쳤냐고?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제 가방 속에서 태블릿 PC를 꺼내서 눈앞에 있는 협탁에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자기야, 여기 좀 봐봐. 아이 참, 또 찍는 거야? 그만 좀 찍어. 아 왜? 예쁜 얼굴 찍어서 계속 보고 싶단 말이야. 자기 지금 진짜 끝내주게 예뻐. 여기가 천국인가요? 완전 천사가 따로 없다. 누구 사랑을 받고 이렇게 예쁘지? 나 이쁜 것까지도 다 본인 덕분이라고? 치, 그래. 오늘은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으니까 인정. 핸드폰으로 찍은 듯한 그 영상의 대화는 그 뒤로도 한참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모두에게 익숙한 것이었어요. 처음 영상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만 나오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잠깐씩 반대편에 있는 남자의 얼굴도 비추더라고요. 비록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찍히기는 했지만 그 남자는 누가 봐도 남편이었고요. 이걸 어떻게 당신이...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지가 궁금해? 나 같으면 다른 게 더 궁금할 것 같은데? 여보! 예를 들면 앞으로 내가 이 집에서 살게 될 날은 며칠이나 있을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우리 딸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거 말이야. 여보, 지선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아니야. 이거 다 내가 설명할게. 그것도 아니면 또 뭐가 있나? 내가 내야 할 위자료랑 양육비는 얼마일까?
남편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급하게 제 손을 붙들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상만 보면 당신이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해. 근데 정말로 아니야. 진짜로 당신이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 변명의 기회를 준다니까. 법정에서. 아이 미치겠네 정말. 저 여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만나서. 그래 내가 만난 건 인정해. 잠깐 내가 눈이 돌아서 그냥 딱 한 번 데이트한 거야. 잘 생각하고 대답해. 한 번이라고? 두어 번 정도? 아이,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다야. 한 번인지 두 번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물어볼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남편놈의 변명에 웃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손에 넣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기회의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1년에 이어진 일들로 인해 남편에게 계속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쪽으로는 아무리 둔한 저라도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뭔가 저에게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요. 적어도 남편이 만났다는 그 사람이 신우이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다 운연중에 떠봤는데 마침 남편과 만났다던 그날 신우이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아주버님이랑 아주 사이가 좋게요. 그쯤 되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나 싶었죠. 애써 인정하고 싶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이게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저는 눈이 뒤집혀서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잡아 족치든 이혼을 하든 간에 증거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 기막힌 타이밍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함께 쓰는 데스크탑과 남편의 노트북, 태블릿 PC, 게임용으로 쓰는 공기기폰까지 전부 다 샅샅이 뒤지기를 수십, 수백 차례. 결국 어느 날 저는 남편이 본인의 온라인 공유 폴더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업로드하고서 깜빡 잊고 미처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컴퓨터를 끄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는 것이었는데 컴퓨터가 일련의 프로그램 오류로 꺼지지 않은 것이었죠. 당신도 참 지독하다. 이 정도 빌었으면 내 말도 한 번쯤 들어볼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독하다고? 잘못했다고 했잖아. 이 정도 했으면 못 이기는 척 좀 넘어가. 어차피 나랑 진짜 이혼할 것도 아니잖아. 이건 또 무슨 신선한 헛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러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놈의 옆에서 신우이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얘도 얘지만 너도 너다. 이렇게 사람 숨 못 쉬게 볶아대니까 얘가 한눈 팔 생각을 하지. 사과 좀 받고 말지. 뭘 그렇게까지 사람을 몰아붙여? 아유 소름 끼쳐.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다 무안할 정도로 남편한테 꼽을 주고. 형님은 남일에 좀 빠져 계시고요. 지금 이런 말할 주제도 못 되세요. 뭐라고 주제? 야 그래 막말로 나는 애 없어서 이혼한다 쳐. 그런데 너희는 애 놔두고 이혼할 것도 아니잖아. 너 앞으로 나 어떻게 보고 살려고 이렇게 건방을 떨어? 빠져있으라는 제 말에 신우이는 단단히 긁힌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발작을 하면서 저한테 달려들기라도 할 듯이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아, 예원이요? 저 바람 피운 주제에 뭘 믿고 아직도 기세등등한가 싶더니 그게 우리 딸이었구나. 저는 박수까지 치면서 허리를 잡고 웃었습니다. 공유 폴더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그 속에서 보았던 그 모든 사진과 영상 증거들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놈은 그 다른 영상들까지 전부 다 제 손에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짓거릴 수 있는 거였겠죠. 둘 다 그렇게 멍청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래? 하긴 멍청하니까 지 인생 걸고 바람 같은 도박을 하지.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이혼도 안 하고 싶은데 바람도 피우고 싶다는 헛소리 좀 그만하고. 저 미친.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런 것도 닮은 건가? 자식이 있어서 더더욱 이혼을 해야 하는 거야. 애한테 너희들 같은 아빠랑 고모 만들어주기 싫어서라도. 저는 깔깔대고 웃다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당황하는 두 사람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집안에 굴러다니던 신우이의 가방을 전부 현관문 밖으로 집어던졌고요. 뭐 남편 놈이야 이혼하기 전까지는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눈앞에서 저 둘을 치워야겠다 싶었거든요. 이튿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이혼 판결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요. 같이 살던 집은 제가 칠 남편이 3회 비율로 투자해 구매한 집이었습니다. 같이 살았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집은 그대로 7대3의 비율로 분할이 되었고 저는 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해서 그쪽에서도 위자료를 받았고요. 아이는 당연히 제가 키우는 걸로 되었고 남편 놈은 양육비도 앞으로 함께 부담하게 되었죠. 제가 소송을 걸고 얼마 뒤에 신우이도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모은 돈도 없이 진짜 몸만 가지고 시집을 갔고 신우이는 결혼한 뒤로도 계약직으로 일하다 말다 하면서 집에서 노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모은 돈도 다 써서 수중에 남은 돈도 없었고요. 결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남편놈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딸 다 키워놨더니 둘 다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집에 들어왔다면 시댁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끔은 그게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남편놈은 지금도 한 달에 1-2차례 정도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이에 예원이가 있으니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에 아직도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 인간이 언제쯤 정신을 차리게 될지. 이제는 딸아이도 자주 보지 못하는 아빠를 점점 찾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있을까요? 사실 남편놈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사람 보는 눈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하필이면 저런 인간을 골라 결혼을 한 저 자신에게도 너무나 실망스러웠고요. 어쩌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나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바람을 피울 만한 여지를 내가 주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도 아주 잠깐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곧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람을 피울 인간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피웠을 거고 나 혼자 자책을 할 시간에 차라리 저 인간에게 보란 듯이 더 잘 사는 게 낫다고요. 이미 저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때문에 내 시간들을 날린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자책을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정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자책을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단 1분 1초라도 그런 쓰레기들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버리지 마시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